자,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볼게. 이 문제는 내가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문제야. 이게 2005학년도 수능이었는데,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어떤 형한테 뭐 이런 관련, 그분이 이제 공대 다니는 형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재밌더라고. 자기가 이때 당시 수능을 굉장히 열심히 좀 잘했어갖고, 어느 영역을 다 풀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대. 근데 딱 하나 이게 이상하게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더래. 응? 아무리 선지를 봐도 답이 없어. 시간은 남겠다. 이걸 계속 보고 또 봤는데도 결국 답을 못 찾아서 찍고 나왔대. 야,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푼 방식이 이랬어. 페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보기 위해서 찾아서 바르게 묶은 것을 이렇게 읽었더라고. 응? 이 호흡계에 정확하게 이제 무게를 못 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구조를 찾다 보면 위장이 걸려. 위장, 소화계에 있는 위장이 걸리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선택지를 찾으니까 당연히 답이 없을 수밖에 없지. 답을 찾으려면 위장을 제외하고, 그치?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호흡계를 택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그 삼각형 문제 풀 때처럼 오른쪽 그림인데 오른쪽을 빼고 읽으면 답이 안 나오듯이 여기서도 이 호흡계가 굉장히 정답의 기준으로서 아주 중요했다라는 걸 꼭 알아두자. 참고로 이 지문은 내가 책에 해설에도 써놨지만, 해설책 갖고 와볼까? 여기 보면 사이언스 북스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내가 그냥 우연히 대학 때 그냥 읽다 보니 이 책을 우연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수능 지문이 여기 있더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실제 수능 지문 있잖아. 이거랑 원전이랑 의외로 좀 달라. 응? 엄청 달라. 원래 지문 보면은 요 정도 분량을 실제 책에서는 한두 페이지 정도 나온다고. 꼴랑 요만큼 나오는 게 책에서 한두 페이지 정도 필자가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뭐 위트도 넣고 질문도 하고 이것저것 뭐 주저리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원전에서 이렇게 수능 지문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서 정말 딱딱하고 너네들이 평소 일반적인 책에서 읽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형식의 지문이 되어서 나와. 실제로 우리가 독서를 한다 그래도 이런 식의 지문을 우리가 찾아서 읽기가 진짜 어려워. 왜냐면 이런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특징이 딱 하나야. 버릴 게 없어. 그치? 다 문제화되고 문제화 안 되고 쓸데없는 얘기 나오지가 않아. 이렇게 압축적인 거를 책 한 권 두께로 읽으면은 지쳐.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 우리의 머리는 너무 힘들어갖고 지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를 할 때 지문의 내용이 수능에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압축적으로 나온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너무 재밌는 책이거든. 한번 읽어봐도 좋긴 한데 책이 문제로 이렇게 나올 때는 지문이 굉장히 압축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글 읽기 훈련한다 그러면 독서보다는 책을 읽는 거 물론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시험용 지문 자체를 읽는 그런 훈련을 하고 싶다면 역시 시험용 지문을 읽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 훨씬 의미가 있다. 독서는 그 자체로 좋긴 하되 실제 시험용 지문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알면 좋겠어. 자, 2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 그냥 뭐 쉬운 문제에 넣은 거야. 발문, 기획의도가 뭔가 했더니 여기 보기에 있는 거고, 이 보기를 통해서 답을 이렇게 쭉 찾으면 되는 구조지. 정답 찾는 구조가 발문에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 라는 것만 알면 되고. 3번이 되게 아주 멋진 문제야. 원래 발문은 내 생각에 이렇게만 놔도 될 것 같아.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거지. 지문에 D라는 게 있었겠지. 지문에 D가 있었을 텐데 내가 지문을 생략해놨어.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 밑에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에 이 D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발문에 나와. 창작의 동기를 직접 드러냈다. 그래서 이게 동기니까 굳이 이 D를 안 읽고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신기한 문제였지. 발문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정답의 기준 1, 기준 2 이렇게 통해서 우리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라는 거고. 4번은 내가 해설에도 써놨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문제인 이유가 발문이 굉장히 특이해. 작품 이제 감상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감상이 적절하냐, 그치? 적절성 여부를 따진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적절한 걸 묻지 않아. 감상이 적절하지 않아도 좋아. 오로지 뭐야?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하면 그냥 답으로 인정하겠대. 그치? 뭐,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 외재적 감상이 아닌 것, 그치? 외재적 감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결국 이런 말인데, 하여튼간에 이 내재적 의미에 주목한 것에 적절하냐? 그 내용상 적절하냐? 이런 거는 전혀 묻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밤에도 뭐 별이 바람이 스친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거 공부를 한다면 2번과 같은 해석을 내놓기란 굉장히 어려워. 그렇게 가르쳐주는 해설서도 아마 없을 거고, 이 문맥을 따졌을 때 야, 두세 개가 만나는 그런 경지,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답인 이유는 뭐야? 감상이 적절해서가 아니라 정답의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이다. 이거 꼭 알아두자. 5번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서 많이 틀렸냐면은 이렇게 푼 거야. 단어의 구성이 A와 같은 것은, 그래서 A를 보니까 밑음, 너무 좋지. 믿다 해서 밑 플러스 단데 다를 빼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런 구성을 찾아보면 답이 뭐겠어? 기쁘 플러스 단데 이거 대신에 음을 넣은 거야. 그치? 그래서 기쁨 두 글자 들어갔고 들어갔으니까 답이 2번이군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틀리는 거야. 이 선택지 2번을 넣은 출제자가 정말 무서운 출제자야. 출제자가 분명히 발문을 대충 이렇게 읽고 뭔 말인지 대충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찍을 학생들이 많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지 2번을 넣어놓은 거라고. 다 걸려서 틀려버리라고. 왜냐? 그래야 실력 있는 학생들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핵심은 이 부분이지.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야.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해야 되고, 아까 같은 풀이는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지.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보니까 뭐 어근과 접사가 결합을 하는데 1번 명사 어근이 있고 2번 동사 어근이 있고 3번 형용사 어근이 있더라. 그래서 믿다가 요 세 개 중에 뭔지 파악을 하고, 그치?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 구성이 이 1, 2, 3번 중에 이 믿다와 똑같은 것을 요 선택지에서 찾아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였거든. 그래서 이것의 품사가 뭔지 보고, 그래서 요 결합한 어근의 품사와 같은 걸 또 찾아서 답을 풀면 되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보물상자도 써놨는데 동사와 형용사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이게 좀 골 때려. 골 때린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젊다가 있고, 그치? 늙다라는 단어가 있어. 젊다와 늙다. 근데 영어로 하면 뭐겠어? 이거는 Y-O-U-N치고 이것은 ol드잖아. 즉 OLD인데, 요거 둘 다 영어에서는 이거 둘 다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의미상 형용사가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한국어에서는 물론 이제 동사 형용사를 의미로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좀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원래 이거는 원칙상은 형용사는 명령형이 안 되고 청형이 안 되고 현재형이 안 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명령형도 형용사에다 쓰고 청형도 열심히 써. 실제로 안 쓴 건 이 현재형밖에 없어.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은 현재형으로만 하자. 현재형을 기준으로만 형용사와 동사를 따져보자. 왜냐면 이 명령형 같은 경우에 영원하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 강호동이 무릎팍도사에서 맨날 게스트들 넣으면 마지막에 누구누구요 영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영원하라. 적절하잖아. 그치? 영원하라. 적절해. 또 뭐도 있냐면, 야 우리 사랑 영원하자. 우리 우정 영원하자. 이렇게 청용도 써. 이것도 적절하고 이것도 적절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명령형과 청용으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동사같이 느껴져. 근데 영원한다 해봐. 영원한다. 이런 말 없잖아.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그래서 이 현재형 는다, 니은다, 는다를 붙여봄으로써 안 되면 형용사다. 안 되면 형용사다.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보면 아까 젊다는 뭐야? 접는다 돼? 접는다? 접는다 이런 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니까 형용사야. 근데 늙다는 어때? 늙다는? 늙는다가 돼. 늙는다. 현재형이 된다고.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건 그래갖고 동사야. 그치?
영어에서는 둘 다 형용사인데 한국에서 젊다는 형용사고 늙다는 동사다. 왜 그러한 거야?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헷갈리거나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하면은 는다, 니은다를 붙여서 확인을 해본다. 청유형, 명령형은 일상에서 쓰니까 너의 어감이 오염이 돼서 이상한지 잘 모를 수가 있어. 자, 6번. 6번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 리트 로스쿨 입학 시험에 나오는 건데 초창기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뭐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의 중의성, 뜻이 두 개 이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인데 이 중의성을 해소하래. 뜻이 두 가지였으면 뜻이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건데 선택지를 보면 다 뜻이 중의성이 있는 것을 다 뜻이 하나로 만들어. 근데 어떤 건 정답이 아니야. 어떤 거는 이제 적절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대괄호 안의 뜻에 맞게 해소한 게 있고 어떤 거 하나는 그치? 대괄호 안의 뜻에 맞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출제자의 의도구나. 그치? 뭔가 해결은 하고 해소는 하는데 그 해소되는 방식에 대한 조건을 기준을 출제자가 이렇게 걸어둔 거라고. 자, 이런 식의 발문이 있을 수 있구나. 문제는 쉽지만 출제자가 만든 발상이 이런 거구나. 알면 되겠고. 7번도 보면 옛날에 이제 이런 우화 뭐 바꿔쓰기 뭐 사고방향 때로 바꿔쓰기가 교과서에 한참 좀 핫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뭐 하여튼 별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크게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해설도 자세히 써놨지만 선지가 뭐뭐 하겠어 해갖고 앞부분은 그치? 뭐 사고 방향, 그치? 사고 방향에 대한 게 이 앞부분이 A라 그러면 이 앞부분이 전부 A인 거고 바꿔쓰기 내용이 이제 B에 해당하는 거지. 바꿔쓰기 내용이 B에 해당해서 이렇게 이 선지가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기능에 따라 이런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라고. 이게 출제자가 만든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고 미책에 실어놓지 않았지만 굉장히 옛날에 문학이 정말 수능이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떤 엄청난 미친 문제가 이렇게 문장 간의 기능이 대응되지 않아서 선지에서 대응되지 않아서 틀린 문제가 있었다더라. 이건 단순하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그 어려웠던 문제는 4개의 문장을 대응시켜야 됐거든.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라는 건데 일단 보기를 잠깐만 보자. 보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결국 이런 거야. 참나무가 그치? 참나무 짱이고 그치? 거꾸로 얘기했구나. 갈대가 짱이고 그치? 참나무 이런 거지. 참나무 별로 안 좋고 참나무 갈대가 짱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2번 같은 선택지 표현이 중요해.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 또 같은 말로 비판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건 뭐냐면 요걸 뒤집어서 해석한다는 거야. 비판적 관점, 다른 관점 뭐야? 좋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안 좋다. 그리고 안 좋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갈대가 짱이라 그랬는데 갈대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참나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참나무가 사실 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비판적 관점인 거고 다른 관점이 돼. 그래서 보면 갈대를 어떻게 해서 갈대가 나약한 존재다, 굴복하는 게 나약한 존재다. 아까 되게 좋게 여겼는데 이 지문에서는 갈대가 좋다고 그러는데 에이 갈대 그냥 뭐 별로야. 그치? 이렇게 X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비판적 관점이고 다른 관점으로서 적절하더라. 그치? 적절하더라 하는 거고. 이 같은 관점에서 5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앞부분을 빼고 볼게. 이 앞부분을 빼고 보면은 아까 참나무가 건축대로 거듭난다. 참나무의 삶의 방식, 가치를 한번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참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나무가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5번도 역시 뭐야? 2번과 똑같은 선택지야. 그치? 이 다른 관점에서 본 거고 비판적 관점에서 여기선 갈대를 다른 관점으로 본 거고 여기선 참나무를 다른 관점으로 좋은 걸 나쁘게 나쁜 걸 좋게 이렇게 서로 바꿔서 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뭐였어? 참나무가 안 좋은 거였는데 여기선 참나무를 좋게 봤으니까 주제를 강조한 게 아니지. 주제를 강조하려면 참나무가 뭐 더 안 좋게 된다거나 갈대가 더 좋게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관점, 비판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가 않더라. 이 사고 방향과 이거에 따른 바꿔쓰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더라.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라는 걸 알면 되겠고. 8번 이게 굉장히 당시 인상적이었던 신유형 문제였어.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이런 식의 발문? 이 문제 이전에는 없었고 이 문제 나오고도 뭐 몇 번 나오다 말았는데 수능 보면 이런 식의 신형이 많아. 짜잔 하고 나와갖고 그에 이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혹은 다음에 이제 시험 같은 데 뭐 나오겠어? 전부 비슷한 패러디 문제가 나와. 이런 식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정작 또 그 다음에 수능에 이런 문제 또 안 나오고 또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되게 황당한 거지.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연습을 못했고 이후에는 이런 거 연습해도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중점은 뭐냐면 그냥 발문이야. 그치? 어떤 문제든 간에 발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 기준을 민감하게 찾아내는 게 우리가 연습하고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8번의 정답의 기준은 뭔가 했더니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가와 가장 비슷한 거죠. 첫째, 다에서 화자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대상이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의 관계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나에서 거꾸로 얘기했지. 그치? 나의 가를 먼저 알아야지. 나의 가에서 대상이 뭐고 화자가 뭐고 대상이 뭐고 관계가 먼저 안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해서 다에서 또 찾아보면 되는 거지. 다 몇 장 몇 장 몇 장에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각각 화자, 대상, 관계, 화자, 대상, 관계 요 두 개, 요 세 개를 각 장마다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치? 그리고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을 나의 가랑 유사한 것을 찾으면 답이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런 식의 풀이 전략은 어떻게 본 거였냐면 그냥 이 발문을 꼼꼼하게 읽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정답의 기준을 확인했던 거였어. 신형이 나오면 어떡한다고? 신형이 나오면 내가 세상에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고 기출문제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세상에 이런 유형 처음이야. 그럼 너만 처음이 아니라 모두가 처음이니까 그럴 때는 발문을 보세요. 그치? 발문을 여러 번 읽어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떤 걸 정답으로 인정하겠다고 출제자가 이야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9번 이거 내가 교육청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 거를 예문 이렇게 바꿔갖고 내가 그대로 한번 패러디를 해본 거야. 발문을 대충 했고 이 문제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면 의미를 추리했다 그러잖아. 그치? 어휘의 의미를 추리한 문제니까 그래 한번 읽어보자. 괴력난신 뜻이 뭐지? 이런 뜻인가? 이것의 연결이 적절한가? 이렇게 따지게 된다고. 존숭 뜻이 뭐지? 높이 받들어 숭배한다. 이 연결이 적절한가? 무산 없어진다? 우원 애돌다 이런 뜻인가? 유리 떨어져 놀다 이런 뜻인가? 요것들의 관계.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이제 뜻을 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야 유리하다가 뭐 놀다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러면서 5번이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풀기가 쉽다고. 5번처럼 풀기가 쉽다. 근데 출제자가 발문에서 어떤 걸 정답으로 하겠다, 어떤 걸 정답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전략과 실제의 연결이었어. 연결. 정답의 기준은 이 연결이야. 연결. 뭐와 뭐의 연결? 추리 전략과 실제 연결. 추리 전략이 뭐야? 추리 전략과 실제의 연결. 결국 정답의 기준은 뭐야? 요 단어와 뜻에 대한 연결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요 연결을 갖고 푸는 거지. 요 연결. 그치? 요 연결, 요 연결, 요 연결, 요 연결.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5번 보니까 일부의 뜻을 알 경우에 일부의 뜻을 알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의미를 추리한다는데 그치 5번 얼떨결에 정답을 맞췄네. 5번 보니까 유라는 것도 알고 리라는 것도 알고 100% 그치 뜻에 대한 각각의 뜻을 100% 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를 추리하고 말고 할 게 없지. 전체 뜻을 다 아니까.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더라.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해. 이게 여기는 의미가 뭐가 나와도 사실 상관은 없어. 그치? 정말 희한한 의미가 나와도 돼. 근데 이것이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게 적절하지 않아서다. 여기에 정확한 의미가 있든 없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정답의 기준은 요것 중심으로 한번 보면 되더라. 10번. 이거는 아마 문제를 풀고서도 해설을 여러 번 읽으면서 혼자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문제의 발상이 중요해. 이 문제 다시는 안 나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안 나오는데 이 문제의 발상은 언제든 다시 또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거야. 1번은 1번 보면 인용발화랑 또 1번 발화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1번을 제외한 이 나머지는 인용발화일 확률도 50%. 그치? 맥락에 따라서 1번 발화일 확률도 50%가 있어. 그치? 맥락에 따라서 이건 인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이야.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다 있어. 근데 1번 같은 경우 어떠냐면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다 그래갖고 인용 발화할 가능성이 0%. 그렇지? 또 일반 발화할 가능성은 몇 프로야? 100%야. 일반 발화할 가능성이 100%라고.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이런 거야.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거. 2번부터 5번은 어때? 인용 발화로도 볼 수가 있어. 인용 발화로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야. 맥락에 따라서 인용 발화일 것 같기도 해. 그런 가능성이 50% 정도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1번은 어때? 인용 발화일 가능성이 없어. 0%라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떤 맥락에서 보든 간에 1번은 인용 발화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선택지는 인용 발화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인용 발화로 보기 어렵다라 그랬을 때 딱 명쾌하게 얘기가 어려워. 맥락을 모르니까. 근데 이건 가능하더라. 선택지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되는 선지가 있고 발상은 이런 거지. 하나의 선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되는 선지가 있고 근데 출제자는 마치 이렇게 물은 거야. 야, 아무리 봐도 이쪽을 향한 게 아닌 것은 요게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은 거라고. 그러면 요거는 뭐 이게 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이거는 뭐 요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요게 없으니까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답으로 택할 수가 있더라. 이게 이런 식의 발상이 문학에서 나올지 비문학에서 나올지 뭐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문법 문제지. 문법 문제긴 한데 문제로 만든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독창적이어갖고 꼭 한번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냅두면은 이렇게 책을 쓰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 다 빼고 쉬운 문제만 책에 남겨두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진짜 이 책을 1등급 맞기 위해서 보는 책인데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도 뭔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 싶어갖고 좀 넣어놨어. 해설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 문제의 발상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번 고민을 해보라고. 언젠가 다시 나온다면 이런 식의 발상이 다시 나온다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 될 거야. 11번 과탐 문제지. 과탐 문제야.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원래는 옛날에는 막 여기 사회탐구 문제도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다 넣었었다고. 막 직업탐구 영역 문제도 넣고 그랬는데 책을 좀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어. 하여튼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원래 이 발문이라는 거는 뭐 문제가 쉬우니까 알아서 풀어보면 되겠지만 발문이란 것은 국어 영역에 국한돼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그냥 시험이라면 당연히 발문이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그냥 이 정답의 기준을 뽑아내서 답을 찾는 과정인 거야. 시험의 가장 큰 구조는 이런 거야. 시험이란 건 뭐냐? 발문을 읽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것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국어에서 1권에서 1교시인 국어에서 이런 걸 담당해야겠다 싶어서 이 책에 첫 단원으로 내가 넣은 거고 모든 어떤 과목의 문제를 풀든 간에 발문을 꼭 열심히 읽고 기준 찾아서 정답으로 가는 이 사고 과정을 꼭 계속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둬야 돼. 그래야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되는 수능 시험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걸 목표로 이 발문 챕터가 마련됐으니까 이 자세를 배우는 거야. 수능은 지식이라기보다는 내 칼럼으로도 열심히 써왔긴 했는데 지식이라기보다는 물론 지식도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지식도 결국 뭐와 관련되냐면 자세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발문을 읽는 자세. 이거를 너네가 좀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다면 이 단원의 목적은 충분히 다했다라는 거야. 수고했고 핵심 정리 꼭 열심히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복습을 꼭 한 번씩 해봐. 이렇게 한번 쭉 다 푼 다음에 핵심 정리 초록 읽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복기시켜보는 훈련이 굉장히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해. 다음에 또 열심히 우리 만나서 공부해보자.